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 40% 급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반납했다가 다시 다 끌어올렸다가 지금 또 전부 반납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상승 재료와 또 이 부분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로, 어떤 악재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겠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면서 이 코인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전망이 밝다면 추가 매수 타점도 잡아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주는 시점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이전과 다르게 확실하게 튀어 올라왔다는 점에서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네오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은 흐름에서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상승 재료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악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반격하지 않았지만 반격 계획에 대해서는 밝혔고요. 그 시기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도 경험을 했지만 이때도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상승력으로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절대 패닉셀을 할 이유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슈는 이 부분이죠.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내년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고 여기에 따른 급락이 어제 나왔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베이지북이라는 건 미 연준에서 매년 8번 정례적으로 발행하는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어제 공개된 이 베이지북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2월 말 이후에 약간 더 확장이 됐고 연준을 구성하는 12개의 지역 중에 10곳에서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따른 하락이 나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연준의 정례회의 6월 달에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시장은 당연히 동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분기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점도표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올해 말을 마감하는 적정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를 이 연준의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이 점으로 표시하는 표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3월 달에 공개가 됐을 때는 올해 적어도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당시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변경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또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순유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순유출이 나오면서 시장의 대장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가격은 상호 비례하면서 움직인다. 제가 이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위에 보이는 차트가 비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되고 난 시점부터 4월 초까지의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고요. 밑에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초록색은 순유입, 빨간색은 순유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 개수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다만 같은 기간 동안 흐름을 봤을 때 이 ETF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같은 움직임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유입량이 들어왔을 때 이 시기쯤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락이 나올 때는 순유출이 나왔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추가 매수 타점이나 신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해도 섣부르게 급하게만 들어가지 않고 지지라인 확인하고 반등하는 타점을 잘 잡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40%라는 급등을 네오코인이 만들 수 있었던 그 재료와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 코인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재료가 바로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승인이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함께 승인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도 한편으로는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연 중국 본토에서의 자금이 홍콩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관점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코인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채굴도 금지가 됐었는데, 자, 이런 채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해시레이트라는 건 채굴 능력 측정에 쓰이는 지표로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다라는 건 채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채굴이 금지됐음에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채굴이 늘어났다라는 건 이미 중국에서는 이 자본 통제를 우회하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라는 인물은 이 채굴은 잉여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중국도 이미 채굴을 통해서 자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 입장에서도 채굴을 통해 나온 이 자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콩으로 빠져나가면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을 키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홍콩으로 중국 본토의 자금이 흘러나두는 건 또 한번 뒷짐지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홍콩 ETF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건 총 4개의 기업인데요. 이 4개의 기업은 차이나 에셋, 보세라, 하베스트, 그리고 해시키 캐피털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해시키 캐피털을 제외하면 위 3개의 기업들은 전부 본사를 중국 본토에 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여러 투자 상품들 중에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에 묶여있는 갈 곳 잃은 중국의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인 홍콩의 ETF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